어려운 어린 시절, 함께 일군 성공의 기초. 어린 시절, 나는 형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셨다. 아버지는 어느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힘겹게 살았다. 집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나는 그 틈에서 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형은 나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나를 돌봐주며 내게 힘이 되어줬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라는 형의 말이 언제나 나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때는 막연한 꿈과 희망만 있었다. 형은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주 아버지의 공장에서 작업을 돕기도 했다. 나는 형의 그 열정을 보며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다졌다. 언젠가 우리 둘이 함께 큰 회사를 만들자. 기계 부품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회사 말이야. 형의 말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형은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수리하며 기계를 다루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나는 그런 형의 열정을 믿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직장에 취직했다. 형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기계 부품 제조 회사에 입사했고, 나는 처음엔 작은 유통업체에서 일하며 형과 함께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형은 퇴사를 결심했다.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보자. 내가 기계 부품을 잘 만들 수 있고 내가 유통과 관리를 맡으면 잘 될 거야. 형의 그 결단에 나는 뒤늦게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기술도 부족했고 자본도 없었다. 모든 것을 형의 경험과 내 열정만으로 극복해야 했다. 첫 번째 제품은 단순한 부품이었다. 시장에 내놓을 제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개발하고 시험하며 나아갔다. 당시의 기계 부품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했고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첫 번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후 우리는 수차례의 실패를 겪었다. 품질 문제와 제작 비용이 크게 문제였다. 당시의 제품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형은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품질을 개선하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형의 그 말을 믿고 우리는 다시 제품의 설계를 수정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그 후 우리는 2번째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이 제품은 점차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기계 부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계약이었고, 이를 통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 비용이 올라갔고, 물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품질과 가격을 조절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우리는 반드시 더 성장할 거야. 형은 늘 그렇게 말했다. 형의 말이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며 회사를 키워갔고, 기계 부품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과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이 말하길 급여가 지연되고 회사의 자금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점차 형에게서 눈에 띄게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형,
이 자금 흐름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물었을 때 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시적인 문제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점점 형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형의 반응은 항상 일관되었고 나는 그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형을 믿었기에 의심을 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이 자꾸 이상하게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내가 아내와 함께 비리를 파헤치게 만들었다. 그 비리의 그림자, 숨겨진 진실을 쫓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조금씩 불안해지더니 자금이 자주 비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문제는 심각해져 갔다. 급여가 지연되기 시작하고 각종 거래처의 결제 지연도 잦아졌다. 대출금은 계속 쌓여갔고 원자재를 주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다. 그럴 때마다 형은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상황이 잠시 안 좋을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나는 점점 형의 말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 형은 나에게 늘 우리는 함께 잘 될 거다며 믿음을 줬지만 이젠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네, 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나는 아내와 함께 은밀히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아내는 내 사업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유일한 사람으로 내가 언제나 의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내 역시 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특히 형이 자주 회사의 중요한 회의나 결산 자료를 피하거나 늦추는 모습에 의심이 깊어졌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형이 나를 부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게 이상해. 우리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거지. 아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며 두 사람은 이미 여러 번 함께 회사의 재정 검토를 시작했다. 우리는 우선 회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보았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의 거래가 의심스러웠고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된 기록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외부에서 받은 대출금과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점차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당장 형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 형은 여전히 나에게 신뢰를 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매번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들, 회계 서류들, 모든 것이 엇갈리고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다. 결국 나는 아내와 함께 형이 감추고 있는 비리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회사의 거래처와 관계자들을 조용히 조사했다. 그중 몇 명은 형이 비밀리에 진행한 계약을 알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단서를 제공했다. 형님이 보낸 요청서와 결제 내역들이 뭔가 수상해. 그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직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회계팀의 직원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빼냈다. 형, 오늘 나랑 같이 결산을 점검해보자. 나는 형에게 그렇게 말했다. 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이 들었다. 형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그동안 형을 너무 믿었던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형의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예상대로 형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돈은 형수의 계좌로 송금된 뒤 또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들로 이어졌다. 바로 그때 나는 형수와 형이 함께 회사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의 기계 부품 사업은 이제 형과 형수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형을 마주 대면할 수 없었다. 나와 아내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했다. 나의 직감은 맞았고, 이제는 형이 저지른 범죄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아야 할지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잃게 돼. 아내의 말에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 비리를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형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해야 했다. 배신의 진실, 형을 고소하다. 형수와 형이 저지른 범죄를 알게 된 후 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은 형과 형수의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형을 믿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를수록 내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며 추적을 계속하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한 번은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앉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장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나는 내 스스로를 탓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내 건강이 악화되는 동안에도 형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은 날카롭게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었다. 형,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형을 고소할 거야. 우리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범죄를 밝혀야만 해. 내가 형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내는 고통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형을 고소하면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아내의 걱정은 나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괴로움과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형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다. 우리가 수집한 서류와 거래 내역, 그리고 형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는 명백했다. 그동안 형이 숨겨왔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 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내가 진실을 밝혀내리라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형은 여전히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며 웃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형에게 정면으로 다가가 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나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 이제 다 알게 됐어. 너와 형수의 범죄, 그 모든 걸 알았어. 자금 빼돌린 것, 회사를 이용한 비리, 그 모든 걸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형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술잔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너, 그게 진짜냐?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희 둘의 범죄를 법정에서 공개할 거야. 형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내게 말했다. 너 진짜 이럴 거냐? 형이랑 이렇게 끝내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키웠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형의 목소리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 둘은 내가 믿었던 형과 형수가 아니었어. 나는 이 회사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너희의 죄를 밝혀야 한다. 그날
형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나는 형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다. 나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형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싸움은 내가 이 회사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결국 그 모든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형의 범죄는 명백히 드러났다. 나는 법정에서 승소했다. 형과 형수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 그들의 범죄는 공정하게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린 듯 했다. 하지만 형과 형수의 죄를 밝혀내고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내가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형과의 관계는 끝이 났고 그동안 나를 지지해왔던 모든 가족과의 관계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항소와 부모의 압박, 단절의 시작. 형과 형수의 범죄가 법정에서 밝혀지고 나는 승소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형은 항소를 결심했고 나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 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번엔 단순히 범죄가 드러난 것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 형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그 후유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형이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가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형수는 여전히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우리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나를 응원하며 형의 범죄가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형이 항소를 하면서부터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형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다시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자 부모님은 나에게 한마디를 남기셨다. 너 형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는 거냐? 형도 힘들게 살아왔고 너도 그걸 알지 않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형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형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승소한 이유는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가족과 직원들까지 배신한 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모님은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잖아.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마음이 아팠다.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는 점점 좁아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형의 죄를 밝혀냈고 그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내 나를 탓하며 형을 용서하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나는 부모님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항소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단지 나의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부모님, 이건 저와 형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형을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키셨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그날로 끝이 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그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나는 그들과의 관계도 한동안 단절된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형의 항소는 결국 기각되었고 법원은 형과 형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나의 가족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형과 형수의 단죄, 감옥행으로 마무리. 형과 형수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들의 범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단죄를 받았다. 형과 형수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나에게는 이 승리 자체가 전혀 기쁨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 형과 형수의 죄가 판결을 받고 형이 감옥에 갇히게 된 후 나는 몇 번의 생각을 했다. 내가 이 회사를 지키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범죄 덕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는 형의 잘못을 넘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형을 믿지 않았다. 형이 저지른 모든 일이 아프지만 그 또한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나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형과 형수는 감옥에 갇혔고 나는 다시 내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져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었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했다. 형과 형수는 감옥에서 차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고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반성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은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켰고 나와 아내는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아갔다. 형과 형수의 감옥행은 나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남겼다. 그 교훈은 믿음은 신중하게 주어야 하며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맞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가족을 잃고 형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나만의 길을 찾으며 살아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저버린 이에게는 단호해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가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